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욱이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내년도 2018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서 1편, 2편, 3편으로 나왔는데 1편 2018년도 부동산 시장 기와도 이렇게 진단하라고 해서 좀 흐린 글씨로 해놨는데 이미 1편, 2편이 나갔기 때문에 이거를 해놨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그러는데, 자, 2편 봐보면은 2018년 부동산 시장 2편은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펼쳐질 것인가? 많은 분들이 내년도 안 좋다고 얘기만 하지,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해놓고, 그 다음에 3편에 이제 내일 모레 이틀 후에는 제가 2018년 부동산 시장 이제 토지가 답이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토지를 전공하니까 토지가 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론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제가 밝혀드리고, 이틀 후에는 제가 이제 그러면 토지 시장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모르시겠는데, 저는 아직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일에서부터 그 80년대 이후에 공인중개사이시거나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를 많이 아실 텐데,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이고 이제 대기업에서 그룹 부동산을 이제 총괄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컨설팅을 하거나 이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지난번 말미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가장 어려운 과목이 국토정책론입니다. 제가 현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이 국토정책론 1학기 때는 토지개발론에, 그래서 2016년도 2학기 작년도 수업 만족도, 지금은 학생이 갑이죠. 대학 교수 을이죠. 특별히 저같이 이제 정년이 넘고 난 다음에는 1년 단위 재임용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바로 그런데 수업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우리 대학에, 우리 숭실사이버대학에서 우리 대학교의 전체 과목이 268강좌입니다. 그 268강좌 중에 제가 딱 26등 10% 안에 들었는데, 당연히 아마 우리 학과에서 부동산 학과에서는 1등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언젠가 1등을 해보겠다라는데, 사실은 금년도 2017년도 금년 2학기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서 국토토지정책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265강좌, 뭐 거기는 법학과, 뭐 법학과, 경영학과 많습니다. 여기에서 265 과목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1등. 언젠가는 한번 1등 해봐야지 그랬는데, 진짜 1등을 한번 했길래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내놔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시간에는 토지에 대한 얘기를 해놔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하는지 아무튼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거 보면 이게 사막이죠. 이게 그 유명한 고비 사막의 마우스지역, 고비라는 건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마우스 사막입니다. 이제 고비 사막 중에 닝샤라고 해서 영아회족 자치구에 있는 사막인데, 제가 한국인 최초로 1999년 IMF 다음해에 나무 심으려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단체 이름이 황막사로 되는데, 이것이 황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중국의 신화사 통신에 2번 보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NGO 단체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NGO 단체를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아서 NGO라는 말을 쓰기 싫은데, 제가 신화사 통신에 2번이나 보도가 되니까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NGO 단체인 비영리 단체로 해줬는데, 그것이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황박사 아니에요.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놨냐? 저희가 이것이 2010년도에 최초로 나무 심으러 갔을 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봐봤더니 2014년도에 나무가 이렇게 우거졌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다 나무 요 밑에가 나무 심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이 작년도 2016년도에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이 나무가 우거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인 최초로 나무를 심어놔서 50만 그루를 사막을 푸르르게 만들어 놓고, 저희가 만든 사막 지역은 중국 정부에서 작년도 7월 달에 국가 중점 사막으로 해서, 여러분 중국에 가면 별 5개 있죠. 바로 이 지역이 별 5개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토지 경매라고 해서 경매 전문 회사인데, 여기에서 사단법인 우리 희망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협조하고 그 다음에 황성일 사장께서 이제 번 돈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약 18년 동안을 황성일 사장께서 이제 저희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줘서 이와 같은 행사를 갖다가 사업을 벌여왔는데, 이번에는 미얀마에 2012년도에 들어갑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요게 우리 희망 제1호 학교가 되는데, 이와 같은 2층으로 학교를 줘줬는데, 대한민국의 여러 단체 중에서 지은 것 중에서 가장 큰 학교, 가장 현대적인 시설, 여기는 컴퓨터 교실까지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NLD, 아웅산 수치 여사의 NLD라고 해서 내셔널 리그 데모크라시라고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야당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집권당이 됐습니다. 2015년도서부터 했는데 2016년 작년서부터 집권당인 여당이 됐는데, 여당이 되니까 이제 유경사업을 제가 접고 바로 황성일 사장과 함께 이와 같은 미얀마를 현대화, 근대화 시키기 위해서 봉제 공장을 10곳을 만들어 줍니다. 10곳을 만들어줘요. 미얀마 정부에서는 너무 고맙다라고 그래서 알릴 거는 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동남아를 이제 순방 중이시죠. 순방 중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남방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미얀마 정부에서 우리 황 박사를 대하는 것, 또 우리 희망을 대하는 것은 남다릅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물론이고 세인 대통령까지 알고 계셔서, 저희들이 컨테이너로 물건을 갖다 기증품을 줄 때는 장관이 직접 결제를 해서 통관시킬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또 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하거나 그럴 때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좋게 만드는데 앞장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내년도 2018년도 1월 25일 날 아마 미얀마에 단독으로 개별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에 가면은 몬주가 있어요. 몬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몬주에 가면은 몰메인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 영국 지배하에서의 수도입니다. 그러다 이제 양권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이 몬주에서 제1의 한국의 날로 선포를 해줬습니다. 원래 이게 금년 12월 달에 하고, 내년 봄에는 2차를 양곤에서 하고 3차를 에야라와디라라고 우리는 바세인에서 지금 3차를 해주기로 해놨는데, 2018년도 5월 달에는 요번에 들어가서 양곤시장하고 협의를 마쳤는데, 내년 5월 달에는 양곤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그 바세인이라고 우리는 지역에서 3차를 하는데, 혹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내년 1월 달에 몬주를 자유여행하시는 분은 몰메인 많이 알죠? 몰메인의 실내체육관으로 오세요. 오시면은 약 5,000명의 그 미얀마 국민들하고 저희들 우리 희망하고 이제 한국의 날 그 기념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착각하고 있는 부동산, 이거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 진도를 빠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1강으로 전부 맞춰버리려고. 자, 부동산 시장은 주택하고 토지 시장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달라 돌아가는 게, 경기가 나쁠 때는 주택 시장이 좋다. 경기가 좋을 때는 토지 시장과 공업용 시장과 상업 시장이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하고 플러스 그 주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토지 시장은 경기가 좋을 때 좋았고, 그러니까는 또 주택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 시장이 좋았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경기가 나빴을 때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주택과 선행에서 다르게 움직임이 원칙이고 보통 주택시장은 선행하고 토지시장이 뒤돌아가요. 그럼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땅값이 아니요, 주택 가격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다음번 시간에는 그럼 토지가 어떻게 진행할 건가 예견을 갖다 해드리겠다 이거요. 자, 이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직 저를 갖다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이고 또 공인중개사분들이 예전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협회에서 실무 교육을 갖다가 받아야 나가서 개업을 가능하죠. 거기 이제 대표 강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인중개사분들, 이래서부터 공인중개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저는 아직도 대학에서 강의하는 놈이지, 강의하는 사람이지,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님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시장은 각 국가별로 정책산업, 이건 지난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적으신 분은 한번 지난번 방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시장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앞서게 하기도 하고 원래는 후행이 원칙이에요. 알으셨어요? 그렇게 하기도 한다. 토지시장은 각 국가별로해서 개별 정책으로 해서 국가별 정책으로 나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정책 그러면 토지 정책이 아니고 주택시장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택시장은 비교적 불경기일 때 활발하게 움직이고 공업용과 상업용은 호황일 때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셨죠. 자, 시대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 우리가 1929년 3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세계 공항이 닫힙니다. 시카고에서. 그래서 대량 실업자가 탄생되죠. 그 다음에 1979년도, 1980년대에는 일본의 디프레이션, 소위 말해서 경기에 대한 하강 국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경기가 1929년도에는 경기가 후퇴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여러분 얼마 전이죠. 2008년도에는 그냥 2010년도가 나오려 했는데 2008년도에는 그 유명한 글로벌 리스크가 이제 그 버블 붕괴가 닥치게 됩니다. 이때는 버블 자체, 자산 가치가 감소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세계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얼마 안 됐지만 버블이 일어났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건 한 번은 뭣도 모르고 닥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안 닥쳐요. 왜냐? 현명한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3종 세트라고 그래. 경기의 후퇴가 와, 자산의 감소가 와, 버블의 붕괴, 세 개가 다 오더라도 이미 벌써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안, 대비, 정책 이걸 갖다 수립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연세가 계신 분 항상 좋았었던 데 있어요. 항상 불안해. 항상 나빠. 항상 최악이야.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겨나가요. 요즘 젊은 분들 잘 들어두세요. 알으셨어요? 다시 한번 내가 컨설팅을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을 유인을 하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한계대학에서 수업 만족도 제1위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보면은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인터넷 방송 처음 할 때, 자, 파리 대책, 그 무섭다라는 파리 대책. 아이고,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정부 정책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바로 이때 얘기를 해줬죠. 금리에 대한 문제, 입주에 대한 문제, 금융 대책에 대한 문제가 9월 달서부터 나오게 될 거다. 이것이 내년도 2018년 부동산 주택시장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거다라고 예견해 드렸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대한민국의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양대 지금 연구기관입니다. 대한민국에 미안하지만 다른 웬만한 전문기관들은 뭐 또 독자적으로 연구들 하시지만 양대 산맥이 두 군데예요. 이 두 군데에서 나온 걸 보고 저를 비롯해서 부동산에 있는 전문가라고 그러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에 나온 게 뭐야? 유동성 축소.
건산연에서 나왔습니다. 이달 말에는 주산연에서 올 겁니다. 준공의 증가, 수요의 감소, 위축이에요. 3대 리스크가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야. 그럼 이 내용과 아래를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은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첫 방송에서 뭘 얘기했어요? 파리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게 8월 27일 날인가 22일 날인가 강의한 건데 첫 강의가 아마 내가 알기엔 9월 2일 날 여기에서 인터넷에서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검색어 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한 게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지금 한번 봐보자. 유동성 축소는 결국은 금리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뭐냐?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준공 증가는 입주 물량 증가예요. 너무 3년 동안 말이 안 되지. 100만 원을 지금 공급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평균 약 40만 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20만 원 정도입니다. 5, 60만 원뿐이 안 되던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앞으로 금년 하반기서부터 내년 2018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게 입주 물량이 100만 호예요. 이것이 물량 증가예요. 그 다음에 수요 위축, 요게 이제 지금 얘기한 파리 대책이라든가 12사 대책이라는 게 결국은 수요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 정책을 갖다가 보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보시면은 그러면 제가 예상한 금리, 입주 물량, 금융 대책인데 이것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힘드세요. 이 시간에는 남이 한 걸 가지고 그대로 베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연구하고 이런 거를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 전문인들이 하는 거라 뭐가 뭔지 그래서 제가 예견했던 거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전문가가 맞춰? 그러질 않아요. 제가 1강에서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신의 경지라고 나오잖아요. 신만이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싱크탱크 집단이라고 그러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나는 쉽게 여러분한테 풀어주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거, 그럼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면 금리 인상이에요. 유동성 축소라는 건 금리 올리겠다는 거. 11월서부터 금리 올리겠다고. 난리 아닌가? 그 다음에 준공증가, 입주 물량, 이건 공급 과다예요. 물량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수요 공급 아시잖아요. 지금은 뭐냐? 공급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 위축, 요건 이제, 아무래도 상황이 안 좋아. 그게 정책적으로 규제한 거예요. 결국은 세 개예요. 이걸 가지고 괜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는 요걸 갖다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시간에 토지에 대한 내용을 보자 이거예요. 우선 금리하고 부동산. 돈의 먹이는 뭐예요? 돈의 먹이는 금리야. 많이 주면 글로 가. 은행 많이 준대. 은행으로 가. 은행에서 박대. 그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유동성, 리퀴디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저금리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은행에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돈 밖으로 나가 돌아다녀라 이거예요. 투기를 하든 뭐를 하든 투자를 하든 인베스터는 스페큘레이션을 하든 네 맘대로 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저금리 시대예요.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너 이제 밖에서 그만 놔들고 은행이라는 집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중에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면 당연히 경기가 어떻게 된다?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놈은 미국에서 우리는 경기가 이렇지만 미국 경기는 상당히 호경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야, 이거 너무 돈이 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달러를 갖다가 미 연방은행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그 금리를 올려. 그럼 밖에 나가 있었던 미국의 밖이 아니고 해외 나가 있었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전 세계로 나가 있던 돈들이 미국 은행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또 미국으로 염준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돈이 또 시중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올려줘야 돼. 야, 달러야, 너 가지 마. 너도 더 줄게. 더 줄게. 라고 그러는 정책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기가 나빠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이건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좋은 먹거리로 유익할 때 수익률이 나오는데 요게 뭐냐면은 원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4%를 예를 들어서 4%를 주는데 부동산에도 4%를 준다. 부동산으로 안 가요. 야, 우리는 6% 줄게. 그러면은 은행 너 안 간 마. 나 부동산으로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4%에서 예를 들어서 5%로 올려. 그러면 주택에서 부동산에서 6% 주던 걸 몇 프로 올려야 돼? 7%로 또 1% 올려줘야 돼. 근데 부동산 가격은 1억일 때 6%가 나온 거야. 그럼 7% 나올 때는 이게 9천만 원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7%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끔 다시 한번 자동적으로 떨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률. 이거는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 잘 아십니다. 이게 부동산학 개론에 있걸랑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왜 금리가 올라가는데 부동산이 떨어지나? 아까 얘기한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월세가 더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격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보면은, 자, 부동산 유통. 자, 돈은 유통이라고 했죠. 경제는 유통이에요. 당연히 더 유통이에요. 그러면 얼마냐? 이게 보통 얘기하는 88만 원, 90만 원인데 이건 평균이에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립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러면 아, 여러분 신랑보다는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뭐가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주택이 보통 거래되는 것이 100만 호 거래. 근데 작년에는 2015년도 100만 원을 넘어갔어요. 엄청 좋았던 거야, 중개업자들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것이 80만 원 안 될 때는 7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특별히 언제냐? 2009년, 2010년도에 이게 70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유통이. 그러면 가격이 안 올라가요. 돌면 가격이 올라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통을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규 수요 20대 30대 그 다음에 교체 수요 40대 50대 그 다음에 어떻게 투기적 수요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개 수요가 움직여야 돼.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절대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개미 눈곱만큼 올라가요. 다시 한번 쉽게 표현해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입주 물량이 얘기하는데, 자, 연간 입주 물량.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택은 여러분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이걸 준주택이라는데, 또 단독주택도 있으니까 이런 거,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 아닙니까? 요거까지 있는데, 보통 연간 입주 물량은 28만 원. 그래서 금년이 28만 원, 내년도 44만 원이에요. 이게 당연히 내년도에, 자, 빠져서 집을 팔고 어떻게 해야 돼? 이사를 가야 돼. 팔려 44만 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준주택까지 하면은 저 다세대, 연립 이것까지 하면 약 60만 호를 넘어간다. 어느 통계를 보면 약 한 80만 호까지 나온다라고 그래요. 이게 언제? 2018년도 내년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이제 방송 오는 사람들 켜봐 보세요. 전부 이 얘기해. 근데 대 안 나와? 참.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 이게. 그러면은 건산연에서 0.5% 하락한다라고 해요. 도대체 0.5%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보면 주택이 2.5% 상승했습니다. 3% 상승했습니다. 도대체 3% 여러분 동네가 3% 상승한 것 같아요. 이 숫자는 전체적인 통계. 그래서 제가 지난 1강 때 뭐라고 했어요? 자, 시계열 분석이라든가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해서 표본을 뭘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또 연구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계량 분석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너무 신뢰를 안 해서 제가 시장에서 일어난 현상을 얘기해 줄게요. 다시 한번 봐봐요. 조정 얼마나 걸릴 거야?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걸릴 거야? 그럼 앞으로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내년도 시장만 얘기를 해서 이것만 나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자 이런 얘기야. 제일 첫 번째
대표주자. 요거는 좀 빨리 엮게요. 자, 봐보세요. 대치동의 우성아파트, 개포 우성이죠. 10년 동안에 3,500만 원짜리가 3억 1,000만 원이 돼. 10배 올라요. 그런데 이건 25년도, 1991년도부터 언제까지냐 하면은 2007년까지. 2007년까지 자그마치 25년이 걸린 거예요. 25년 동안에 5배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작년도와 올해 20% 올라가게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 잠깐 얘기할게요. 혹시 여러분 어머니들이 50대, 60대, 70대 되신 분 보고는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누가요? 이모입니다. 이모가 1970년대에 돈이 급전이 필요해서 이모한테 빌리면 최하 줘야 3부라 우리는 30%야. 보통 한 달 이자가 50%예요. 아니, 1년 이자가. 알겠어요? 3부 5부야. 근데 지금 3부 5부 이모하고 어머니하고 돈 거래하면 어떻게 돼? 의리 끊어져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집값 땅값이 따따블 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이젠 금리에 쫓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자, 지난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옛날에는 바로 뭐냐면은 추곡 수매가가 있어요. 수매가가 있고 경제성장률이 있어요. 경제성장률과 추곡 수매가에 의해서 옛날에 경제성장률이 20%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경제를 부흥한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이와 같은 거 올라갔기 때문에 얀마 부동산 사놓으면 더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이자들만 더 줘야지 이거예요. 근데 지금 20% 30%로 돈 빌려줍니까? 이건 사채업자예요.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냐?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지고 올라가도 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결론 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연계 봐봐. 70년대 30% 금리가 지금은 5%대 10%대 금리예요. 그 어떻게 되냐? 70년대 90년대에는 바로 뭐냐면은 10년을 주기로 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5년 주기예요. 근데 2010년대 가서는 이제는 4년 내지 5년을 주기로 해서 이제는 사이클을. 그러면은 이제 결론 간다는 거예요. 요번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뭐냐면은 현재의 이 상황이 내년에 나빠진다 하더라도 짧으면 한 2년, 길어야 3년뿐이 안 갈 거다라고 예견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비관론자들은 뭐래요? 이제 또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그러는데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벌써 30대 때 들은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요. 여기 이제 기간이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야, 시간은 없는데 큰일 났네요. 자, 이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설명드린 게 있어요. 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실적 장세 국면에는 특징이 주택이야. 엮으면 경기가 호경기 때 가면은 땅값이 올라가. 그 다음에 경기가 하락기에 되면 상가가 돌아붙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 생각해서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여기 단기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봐보면 여기 상황이라든가 여기 상황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어디에서 금융시장이나 채권이나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동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을 봐보면은 회복기에는 주택, 호경기에는 땅값, 그 다음에 이때는 상가, 소형 많이 보셨죠? 그럼 저 이제 주택시장에서 회복기에서 호경기로 간다. 땅값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내년도 대안은 이제 내년서부터 그동안에 주택에 관심에서 이제 토지에 관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토지로 또 몰리면은 토지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겠죠. 이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경기 사이클이지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토지 시장을 좀 유념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으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 저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1979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국비로 이제 80년도에 이제 대통령 시해 사건 났을 때 그래도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내가 대학원을 졸업하던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뭐냐? 지금서부터 이제는 부동산 시대는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해. 저 기억 생생하게 저 기억납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뭘 했어요? 자바로 뭐냐면은 금융실명제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도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자, 김대중 대통령은 IMF 때 우리나라를 외환위기에서 살려내신 분이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폭등을 하니까 강남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평생 후회하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얘기 안 하셨지만은, 이제 장관님이나 이제 사회수석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뭐냐면, 부동산으로 이제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러는데, 저 이거 얘기 들은 지 벌써 30년이 넘어갔습니다. 이 내용을 봐보면 우리 제자들도 교수님, 이제 부동산은 끝난 것 같아요. 저 그 얘기 들은 지 벌써 20, 30년이에요. 아니, 앞으로 부동산이 계속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서 혹시라도 또 겁주는 얘기,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그러는 얘기 전혀 듣지 마세요. 왜 그러냐? 내년도 2018년도 마지막 저거는 다음번에 토지시장 때 뭐냐면 외국의 부동산이 그럼 얼마나 올랐나? 여러분 잘 아시는 주택보급률이 110%, 120% 가던 나라가 그럼 집값이 올라나 안 올라? 그 증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랬다고 부동산이 무조건 마냥 올라간다라는 그런 논조는 아닌데 다만 부동산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그러는 얘기는 저는 강한 부정입니다. 그 내용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